어, 오늘 얘기할 거는 자본주의가 왔을 때, 자본주의가 왔을 때 그때 뭐랬지?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덴마크 사회학자가 복지국가를 혹은 복지정책을 정의하기를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정치라고 그랬잖아. 안티 캐피탈리즘 팔리틱스라고 그랬는데 그때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는 혹은 자본주의 경향에 반대한다는 게 이제 복지정책의 성격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주의가 갖고 온 어떤 사회적 변화, 자본주의가 갖고 온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혹은 부작용 이런 것들을 극복하거나 혹은 최소화하는 게 이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 그런 복지정책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먼저 그 전에 근대의 자본주의가 왔을 때 자본주의가 형성됐을 때 자본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야. 장세윤 씨, 네, 자본주의가 뭐야? 자본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돈으로 움직이는 사회? 돈으로?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돈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돈이 주인 대접하는 받는 사회야. 좋은 얘기야. 선영 씨, 박선영 씨, 네, 자기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정의해? 자본이 지배하는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체제? 네, 자본하고 돈은 다른 거야? 음, 네, 어떻게 달라? 음, 음,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얘기만 더 들어봅시다. 동빈 씨, 이동빈 씨, 네. 동빈 씨는 왜 얼굴 안 보여줘? 아, 네. 쌍수했어? 아니요, 아니요. 동빈 씨는 자본주의 어떻게 정의해? 저도 앞서 말한 것 같이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사유재산은 그런 제도에 이제 바탕을 두면서 그냥 그 생산과 이제 국민들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뭐 다들 뭐 정의 일면의 진실인데 네.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어, 생산 과정 내에서 잉여가 추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농업이 중심이 됐던 시절에는 생산물 자체를 먼저 생산한 다음에 그거를 세금으로 바치지. 영주에게 바치잖아. 그러니까 이건 수탈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동 과정 내에서 뭐 착취가 일어나지 않아. 근데 자본주의 생산 체제에서는 생산 과정 안에서 착취가 일어나. 즉 노동자가 8시간 노동을 하면은 그중에 여섯 여섯 시간 한 예를 드는 거야. 8시간 노동하면은 2시간 정도는 잉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잉여가 발생할 수 없는데 예전에 비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는 그 잉여를 세금으로 그냥 냈는데 생산 과정 밖에서 냈는데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생산 과정 내에서 저절로 그 착취가 일어나. 이게 자본주의 관계 특징이거든. 그래서 이 자본주의적 이 착취라는 개념은 어떤 도덕적 개념이 아니야. 착취라는 거는 생산 과정 내에서 일어나는 잉여의 이전. 이게 이제 착취라는 개념이거든. 착취라는 게 이게 무슨 내가 누굴 착취한다, 익스플로이티드 한다 개념인데 이거는 그냥 경제학적 개념이야. 정치 경제학적 개념인데 이런 게 일어나는데 이런 생산 양식의 특징의 대전제는 뭐냐면은 모든 걸 상품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가장 큰 대전제는 모든 걸 상품화시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노동을 상품화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본주의적 공장 생산 양식 이전에 사람들은 내가 내 노동을 상품화시킨 게 아니야. 상품화시킨 게 아니고 계약을 맺고 내 노동을 그냥 제공해 주는 거야. 어떤 계약에 의해서. 내가 그래서 10가마를 하면은 그중에 2가마는 제출하고 8가마 내소유 갖는다. 뭐 이런 개념인데 자본주의에서는 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 들어오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인간 노동 자체가 상품화돼. 상품화되고 계약을 맺고 그 계약 과정에서 기계와 인간이 결합해서 생산을 들어가. 생산을 들어가면 이 생산 과정 내에서 잉여에 대한 착취가 일어나는 이런 체제예요. 그래서 자본이 계속 부를 늘려가는 체제야. 그래서 핵심은 자본주의 생산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 과정 내부에서 착취가 일어나고 착취는 이게 아까 도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란 거야.
노동자가 생산한 부가가치 중에 일부가 자본으로 이전된다는 뜻이야.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상품화시킨다는 거야. 응? 여기 나와 있는 게 1848년도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는 이른바 공산당 선언의 일부 문장인데 막스는 자본주의 이렇게 표현했어. 마르크스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부르주아지는 적나라한 이해관계, 무정한 현금집을 위해 인간들 사이에 어떤 관계도 남겨놓지 않는다. 모든 것을 교환가치로 바꿔놓는다는 거지. 부르주아는 인간의 존엄을 교환가치로 녹여버리고 인간의 자유를 단 하나의 파렴치한 상거래의 자유로 대체한다.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존엄을 교환가치, 인간의 가치를 나의 노동가치로 바꿔놓는 거야. 나를 상품화시킨다는 거지. 그죠? 부르주아 계급은 가족관계조차 감상의 장면을 걷어버리고 순전한 금전관계로 바꿔놓는다. 자본주의에서 자유란 상거래의 자유, 즉 판매의 자유라는 거야. 그죠? 모든 것들 인간의 존재 자체도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존엄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상품 가치, 즉 나의 노동력 가치로 시장에서 평가받는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자기들이 취업한다는 건 냉정하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자신들을 상품화시킨다는 거야. 노동시장에다가 여러분들의 가치, 인간적 가치는 없어. 당신의 노동 가치를 상품으로 바꾼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임금이야. 어떤 사람들은 인적 자본이 높은 사람들, 자기 개인 투자가 많은 사람들은 임금을 더 많이 받겠지. 연봉을 많이 받겠지. 하지만은 숙련이 낮은 사람들은 연봉을 낮게 받겠지.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취업한다는 거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정확하게는 자신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내놓는다는 뜻이야. 그게 거래가 이루어진 게 자신의 임금이고. 이건 나쁜 거 아닙니까? 물론 나쁘지. 근데 이것 밖의 세상은 아직 존재하지 않아. 예전에는 사회주의라는 게 존재했지. 자본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회주의가 존재했어. 이게 있었는데 이 세계는 여러분 알다시피 1989년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런 세계는 날아가 버렸어. 현재는 자본주의밖에 존재하지 않아. 근데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했을 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삼인주의 체제가 있었어. 이 삼인주의 체제는 우리가 얘기했던 복지국가 체제야.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러시아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미국 체제도 아닌 어떤 제3의 나라들 이른바 삼인주의자들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라 부르는 곳이야. 그래서 자본주의가 왔을 때 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생산 방식이거든. 그잖아. 예전에는 아까 했지만 이런 식의 인간관계, 이런 식의 생산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런 게 등장하지. 상업이 발전하고 무역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화폐 유통이 발전하면서 서유럽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맹아들이 싹 트는데 그때 이런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는 모든 걸 다 자본주의를 바꿔내는 거야. 이때 기존의 봉건적인 질서 혹은 기존의 어떤 공동체적 질서 내가 시장에 나가서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내 공동체에서 최소한의 나의 삶을 보장해주는 어떤 목가적인 어떤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혹은 자본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어. 그 흐름이 크게 5가지 흐름이 있었어. 5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이 5가지 흐름이 각국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고 이 배경 속에서 각국의 독특한 지금의 복지국가의 특성들이 만들어져.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어떻게 자본주의가 왔을 때 한 200년, 300년 전에 자본주의가 시작됐을 때 이 흐름에 어떻게 사람들이 저항하고자 했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지 지금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국가, variety of welfare state 이 복지국가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약간 뭐랄까 그냥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아. 역사적인 얘기를 내가 좀 많이 할 테니까. 자본주의 가장 큰 특징이 아까 했지만 인간의 노동력 상품화시키는 거야.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 시장에 나가면은 여러분들은 나를 상품으로 내놓고 나를 사가시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당신의 기술과 숙련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연봉 계약을 맺는 거야. 근데 노동력은 완전히 상품화되지는 않아. 왜냐하면은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거는 기존 상품과 달라.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기존 상품 같은 거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고 수요자가 한 명밖에 없으면은 거의 공짜로도 가능해. 근데 인간의 노동력의 가격이 바로 임금이라는 개념이야. 그지? 인간 노동력 상품. 인간이 상품화된 게 노동력이고 그 노동력의 가격이
임금이라는 개념, 임금이잖아요. 그잖아. 임금은 공짜가 될 수가 없어. 왜? 인간이라는 상품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성은 재생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지? 생활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각종 제도라든지 안전망들이 인간 노동력 상품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걸 저지하기 때문에 완전한 노동시장의 완전한 어떤 자유 노동시장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 하지만은 일반 상품 시장은 완전히 공짜도 가격이 공짜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 공급이 왕창 초과하면은. 그죠? 인간 노동력은 그럴 수 없어. 노동시장은. 근데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가령해서 알바 시장, 심지어 알바 시장을 가도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예 그 임금이 0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들 경험한지 모르겠지만은 새벽 인력 시장 있잖아. 새벽 인력 시장 나가면은 정말 인간이 노동력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거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 여기는 이제 구로에 있는 새벽 노동 시장인데, 나도 옛날에 기자할 때 한번 취재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떠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새벽 시간 4, 5시에 이렇게 여름 때는 4, 5시에 몰려 있어. 몰려서 막 자기들끼리 해. 뭐 중국인 노동자들 많겠지. 그러면은 봉고차 한 대 쓰고 와. 봉고차가 싸고 와가지고 뭐 춘천 춘천 어디 사업장, 뭐 미장 전문가 몇 명, 뭐 벽돌 단순 노무 몇 명 이렇게 딱 불러. 그럼 사람들이 막 손을 들어. 어? 손을 들면은 거기서 순간순간 그날 하루 일당이 책정이 돼. 그죠? 완전한 인간 노동력이 거래되는 노동 시장인 거야. 완전하게. 물론 여기서도 아예 뭐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뭐랄까 그 자본주의적인 어떤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화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을 볼 수 있어.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5가지 대응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봉건주의적 대응이야. 봉건주의적 대응은 뭐냐면은 자본주의의 변화를 거부하는 거야. 그냥 우리 살던 대로 살래. 그냥 자본주의 뭐 이런 상업거래 이런 거 싫어. 이런 거 싫고 화폐거래 싫어. 그냥 귀족하고 농노랑 같이 붙어가지고 변화 없이 그냥 살 거야. 지금처럼. 이런 흐름이 할 수 있어. 이런 흐름은 역사적으로 사라졌지. 왜냐면 역사의 흐름에 이런 어떤 로맨틱하고 낭만주의적인 것은 버틸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조합주의적 대응이야. 조합주의적 대응은 뭐냐면은 우리 카톨릭 대학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유럽이라고 하면 이제 남유럽이야. 남유럽과 이제 중유럽인데, 유럽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직업 그걸 뭐라 부르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직업 길드들이 존재해.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문장들 있잖아. 문장들 보면 왕족들 문장이 있지만은 직업 길들도 문장이 있어. 왜냐면 구두 수송들은 문장에다 구두가 그려져 있고 정말 적나라하게. 그다음에 제빵업자들은 정말 빵이 그려진 이런 문장들이 있어. 그리고 유럽 거리를 걸어보면은 뭐 금세공업자들 거리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게 뭐냐면은 당시 유럽은 어떻게 사회가 조직되어 있었냐면은 그 기술자들, 어떤 특정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술자들끼리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강력한 길드를 만들어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마이스트로 제도 같은 거 있잖아. 그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완전히 도대식으로 수업을 받아. 수십 년 도입받아서 스승한테 인정받으면 내가 마이스트로가 되는 거야. 이런 제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장식 생산이 있기 전에는 같은 직업, 같은 생산하는 사람끼리 강력한 이해단체를 형성하는 거야.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상조회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규제도 만들고, 그리고 독점도 하고, 다른 개인들이 길드에 안 들어온 사람들이 나랑 같이 나처럼 이렇게 금세공을 못 하는 거야. 이런 길드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야. 직업 세계들이. 이런 게 존재했던 곳에서는 자본주의적인 어떤 인간의 상품화가 물결이 왔을 때 길드가 중심이 돼서 서로 도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 이 움직임이 나중에 복지국가를 만드는 어떤 토대가 돼. 두 번째 이름은 국가주의적 대응이야. 국가주의적 대응은 뭐냐면은, 이거는 독일의 사례인데,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오토 비스마르크가 1881년에 독일을 제국을 통일했는데, 통일하고 났더니 노동자들이 자꾸만 사회주의로 넘어가. 공산주의로. 이 더러운 세상, 자본가만 대우받는 세상, 이 자본가들 다 무찌르고 다 이 사회 부셔버릴 거 하면서 넘어가. 그래가지고 그런 노동자들이 자꾸만 체제 밖으로 사회주의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처럼
너희 노동자들의 최소한 일하다 다치는 거, 늙어 병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치유해 줄게 하면서 사회보험이라는 걸 도입했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이제 사회보험의 시초인데 이런 건 자본주의화에 대해 자본주의 부작용에 대해서 국가주의적으로 대응하는 거야. 국가가 가장 최종적인 어떤 보호망을 제공해 주는 거죠. 국가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세 번째 대응이에요. 네 번째 대응은 뭐냐면은 자유주의적 대응인데 기본 개념은 뭐냐면은 자본주의가 되니까 사람들 길거리에 잉여 노동력이 생겨나면서 길거리에 불황화가 넘쳐나.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방치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을 선별을 해. 어떻게 선별하냐면은 정말 불구거나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동 능력이 없어서 거지 노릇하는 사람들, 불황한 노릇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한 군데 모아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줘. 단 사지 멀쩡해가지고 노동을 할 수 있는데 구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내쫓고 일을 시켜, 노동을 시켜. 이런 게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자유주의적 대응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국가는 정말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다 나가서 돈 벌어서 먹고 살라는 거야. 시장의 세계라는 거야. 이 영국 같은 이제 자유주의적인 이런 전통이 영국식의 복지제도를 만들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는 사회주의적 대응이야. 혹은 삼인주의적 대응. 이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스웨덴이라든지 북구 유럽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대응, 이 5가지 대응이 있었어요. 자본주의가 왔을 때 어떻게 이 자본주의 부작용, 이 인간의 노동력을 상품화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인간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자본가는 점점 살찌고 노동자들은 점점 굶주리는 이 빈익빈 부익부의 이 세계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게 5가지 대응이 있었고 이 대응들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달랐는데 이게 토대가 돼서 지금의 복지국가의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좀 긴 얘기일 수 있어요. 먼저 이제 유럽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종교적인 걸 보면 알 수 있어. 독일 요쪽 중부에 라인강이 이렇게 흘러. 엘베강, 라인강이 이렇게 흐르거든. 라인강 요쪽에 흐르는데 이 라인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서쪽은 주로 캐톨릭 영향이 많아. 캐톨릭 알다시피 캐톨릭이 많고 요쪽 동쪽 지역은 루터교 혹은 개신교 영향이 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쪽 남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요쪽은 캐톨릭 영향권이야.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요쪽 독일 북부,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요쪽은 루터교 혹은 개신교 영향권이야. 그리고 영국 요쪽, 네덜란드 요쪽도 개신교 영향권이야.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응? 첫 번째는 요쪽에서 일어난 경향이야. 요쪽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스페인 이쪽에서 일어난 경향인데 이런 거지. 아까도 했지만 여기는 길드들이 존재했어. 길드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조직 원리는 농업을 짓는 사람 외에 수공업자들이 있잖아. 수공업자들은 지금처럼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조합에 포함되어 있어. 내가 보험에 포함되어 있어. 조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본주의적인 어떤 변화의 물결이 왔을 때 적응한 사람들은 더 부를 축적했겠지만은 적응 못한 사람들은 빈털터리가 되거나 생계 위협을 받잖아. 그잖아. 그때 조합이 있던 이 지역, 조합의 전통이 강했던 이쪽, 이태리 이쪽 지역, 이쪽에서는 이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도와주는 거야. 조합에서. 그러니까 조합에서 도와주면서 이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거야. 실제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실업보험이 뭐야? 현아 씨, 실업보험이 뭐야? 어, 실업했을 때를 대비해서 응, 들어놓는 응. 보험. 실직했을 때 그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최소한의 그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게 실업보험이잖아. 이 보험이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이쪽 벨기에 겐트 지방이라고 있어. 겐트 지역에 노동자들이 서로 돈을 모아놨어.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일종의 상조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돈을 모아서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실직되면 그 모은 기금을 갖고 도와주는 거야. 이런 식의 전통이 있었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길드가 있었던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은 수공업자들은 대개는 이제 길드에 소속돼 있으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길드가 도와주는 거야. 근데 이때 원칙은 뭐냐면은 보충성의 원칙이야. 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이 뭐냐면은 이게 복지의 원칙이기도 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이기도 한데 뭐냐면은 개인의 어려움은 가장 가까운 데부터 먼저 해결하는 거야. 즉 기본적으로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은 내가 속해 있는 길드가 먼저 도움을 줘. 그리고 길드도 약간 역부족이면 지역사회가 도움을 줘.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국가는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국가는 직접 국가 복지가 국가가 나서 도움 주는 게 아니고 국가는 가정이라든지 혹은 길드라든지 혹은 지역 공동체가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국가가 도와주는 거야. 이게 보충성의 원리라는 거죠. 지방자치 원리도 똑같죠. 지방자치 원리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먼저 지방자치가 해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결 못할 때 국가가 중앙정부가 최종적으로 도와주는 개념이잖아. 지방자치 개념이. 이게 보충성의 개념이라는 건데 이 보충성의 개념이 사실은 이 복지국가에서 먼저 나온 개념이에요. 복지정책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조합주의적 대응 이게 독일 지금 기민당의 어떤 복지정책의 대기반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캐톨릭하고도 관계 있는데 캐톨릭의 사유율도 관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레오 13세라는 그 교황이 있었는데 이 교황은 뭘로 유명하냐면은 굉장히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처럼 사회 문제에 관심 많은 교황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레름 노바리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대응 뭐 이런 식의 어떤 회칙을 발표했는데 그 회칙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 가족이 어떤 형식으로든 스스로 도울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위험에 빠져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국가의 지원이 나타나는 것은 적절하다. 그죠? 무슨 말이야? 보충성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개인을 먼저 가족이 도와줘. 근데 가족이 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나서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복지의 개념은 국가의 도움이 아니야. 먼저 가족이라든지 길드라든지 공동체가 먼저 도와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될 때 국가가 최종 해결자로 나서주는 거야. 그죠? 이런 보충성의 원리. 이런 식의 복지의 전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맥락. 이렇게 자본주의 어떤 생존 경쟁을 극복하려고 하는 흐름이 하나 있었어. 이건 아까 했듯이 이쪽 캐톨릭이 강한 지역에서. 그죠? 두 번째. 그래서 이쪽 지역의 특징, 요 캐톨릭이 강한 이쪽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족주의가 더럽게 강해. 그 캐톨릭의 전통하고도 관련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전통이 있는데 그 특징을 한번 보자. 봐봐. 이건 뭐냐면은 나이가 15, 29, 그러니까 30대 이전에 부모랑 살고 있는 비율이야. 부모랑 살고 있는 사람 비율. 이태리는 거의 무려 82%가 살고 있지. 그러니까 30대 전, 그러니까 20대, 그러니까 15세에서 20대 자녀가 부모랑 같이 사는 비율.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엄청 높지? 그지? 주로 어느 나라? 이쪽 나라들이지. 이쪽 나라들. 그죠? 이쪽 나라들. 이쪽 나라. 그래서 이쪽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게 반영돼서 이쪽 나라들은 가족주의가 더럽게 강해. 가족주의가 강하다는 건 뭐냐면은 먼저 가족이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양육이라든지 보육, 혹은 노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요양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의 1차적인 책임이 가족들에게 있어. 정확하게는 며느리에게 있지. 딸과 며느리에게. 그래서 이 나라는 가족주의 강하고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특징이 가족주의 강한데 출산율은 더럽게 낮아. 유럽에서는 이쪽 남부 유럽이 낮아. 예외는 어디냐면 프랑스. 프랑스는 예외고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가 대표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지역이야. 가족주의가 강한데 출산율은 더럽게 낮아.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전통이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독일에서 나타나는 대형이야. 독일 여기서. 독일이 그때 말했다시피 독일이 옛날에 지금 같은 이런 독일이 아니야. 옛날에는 이 독일 지역이 30개 정도의 정치 공동체로 쪼개져 있어. 대표적인 게 우리 이쪽 남쪽이 뭐냐면은 바이에른 미는 지역이야. 바이에른 왕국이라는 게 있었고 바이에른 왕국은 뭐냐면 디즈니에 있는 그 성이 있지.
뾰족한 성. 거기가 마이른 왕국의 성이야. 그게 원래는. 그걸 이제 따온 건데 이쪽에 마이른 왕국이 있어. 이쪽에 작센 왕국이라는 게 있었어. 그리고 각종 공동체들이 많았어. 이거를 19세기 말에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통일시켰어. 통일시켰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통일시키고 났더니 이미 막 노동자들이 자꾸만 사회주의화 된단 말이야.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 노동자들을 이렇게 체제로 끌어안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해봤자 몸만 버리고 전쟁만 나고 당신 죽을지도 몰라. 우리 국가가 통일된 독일 국가가 너희들의 생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 고용이 탈락됐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을 안전망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독일의 케이스야. 통일된 독일 케이스. 그래서 1889년에 노령 폐질연금이라는 걸 도입해요. 노령연금 뭐냐면 일종의 지금으로 따면 연금이야. 연금. 그러니까 고용이 있을 때 돈을 일정하게 적립을 해. 이제 보험자는 이제 국가지. 국가한테 돈을 적립을 하면은 그 돈을 모았다가 나중에 늙어서 고용에서 퇴직한 다음에 연금을 지급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최초의 연금은 사실은 독일에서 출발한 거죠. 이런 사회보험 형식은 독일에서. 폐질연금은 뭐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건강보험 같은 거야. 이것도 돈을 모아놨다가 노동자가 이제 일하다가 이제 공장 일을 하다가 뭐 산재를 입을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 그러면은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나잖아. 하루아침에 거렁거리게 되잖아. 그런 걸 대비해서 그 적립금을 통해서 치료비를 내주는 거야. 이런 제도, 이렇게 사회보험 형식으로 일정하게 고용돼 있을 때 임금의 일부를 떼서 적립한 다음에 국가가 적립해 준 다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뭐랄까 연금을 주고 치료비를 대주는 이런 식의 사회보험이 최초로 만들어진 게 통일 독일이에요. 통일 독일. 1889년도 때.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때 또 최초로 도입된 게 뭐냐면은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된 게 뭐냐면은 공무원 연금이 도입돼. 공무원 연금. 가영 씨, 이가영 씨. 네. 어, 네. 노동자들이 자꾸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령연금이나 폐질연금을 한 건 알겠는데 공무원연금 왜 도입했을까? 공무원들이 좀 더 국가에 대한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기 위한 정책. 오케이, 맞았어. 공무원들한테도 역시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 이 프로이스르 왕국은 원래 공무원이 강한 나라야. 원래 행정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원래 관료주의가 센 나라야. 군인과 관료주의가 센 나라거든. 그래가지고 통일된 이후에 공무원들의 충성심. 왜냐면 사회를 통제해야 되잖아. 근데 결국은 국가 중심을 통제해야 되니까 그 중심에는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공무원들에게 국가를 대리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열심히 일하면은 왜냐면 공무원들이 노후 걱정이 있으면 자꾸만 연금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럴 거 아니야. 우리나라처럼 보면은. 근데 연금 후에 봐. 내가 공무원 끝난 다음에도 연금을 두둑하게 받아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 생각하면은 열심히 일하잖아. 부패도 안 하고 뇌물도 안 받고. 그잖아. 그런 목적으로 굉장히 후한, 굉장히 조건이 좋은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도입해요. 응?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어떤 특징이 드러납니까? 일반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령연금과 그죠? 공무원이 가입하는 연금이 다르죠. 공무원들은 굉장히 후하게, 노동자는 짜게, 그죠? 이른바 연금 간에 격차가 존재하잖아요. 이런 특징들 있잖아요. 연금 간에 격차가 존재하는 이런 특징이 지금 독일도 똑같아. 지금 독일도 지금 이래.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과거 역사적 특징이 그 나라의 독재제도의 특징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비스마르크가 통일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노령연금과 폐질연금 이거를 이제 도입했잖아. 이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거야. 그러니까 독일 국가가 이렇게 아버지처럼 국민들을 사랑한다. 이런 선전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하려고 만든 포스터야 이게. 포스터. 늙어서도 편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포스터야 이게. 이런 선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 이게 세 번째 대응이야. 국가주의적 대응. 자본주의적인 위험에 대응해서. 네 번째 대응은 봉건주의 빼면 이제 봉건적인 변하지 않자 봉건주의 빼면 이제 세 번째 대응인데 이거는
영국의 케이스예요. 영국에서. 영국의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 16세기 때 보면은 영국을 봐봐. 16세기 때 헨리 8세가 이 영국 잉글랜드 왕이잖아. 잉글랜드 왕이고 이 당시가 언제냐면은 막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을 때야. 거의 비슷할 때야. 헨리 8세도 르네상스 시절의 영국 왕이야. 헨리 8세가 알다시피 엠블린이랑 원래 헨리 8세는 이쪽 스페인의 공주인 캐서린과 결혼을 했는데 캐서린이 아들을 못 낳잖아. 딸만 낳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엠블린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당시로는 이혼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교황청에다가 나 우리 엠블린 이 캐서린이 원래 형수였으니까 형수였는데 형수님이 형이 죽은 다음에 형수를 취한 거거든. 나한테 아들이 없는 거는 형수가 나한테 천나발을 바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나는 형의 부인을 취한 거니까 나는 신에게 저주받았다. 그래서 나한테 아들이 없는 거다. 개수작 떤 거지. 개수작 떨면서 이혼을 요구한 거야. 근데 당연히 욕을 안 들어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국교령을 선언하는 거지. 즉 당시만 하더라도 이쪽에 이 왕권은 왕이 갖고 행정권은 왕이 갖고 있고 종교권은 교황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영국에서는 종교권도 왕이 갖는 거예요. 이른바 국교령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성공회가 성립되는 거 이때 16세기 초반 때.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국교령을 내린 다음에 순전히 자기 이혼을 위해서 국교령을 내린 다음에 기존에 있던 수도원들, 캐톨릭 교회들의 재산을 몰수해. 다 몰수해. 국가 재산을 몰수해. 그럼 어떻게 돼? 그때 수도원이라든지 혹은 수도원이 운영하던 어떤 빈민시설들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 그때 상황이야. 그때가 바로 헨리 8세 딸이 있었던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의 일이에요. 어떻게 돼? 거리에 교회에서 쫓겨난 불황자들이 막 그런 사람들이 다 런던이라든지 맨체스터라든지 이런 도시로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에 불황자가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그때 처음으로 푸어로라는 비민법을 만들어. 뭐냐면은 이때 아까 얘기했던 능력 있는 불황자는 처벌해. 그리고 강제 노동을 시켜. 너는 왜 팔다리가 멀쩡한데 빌어먹냐? 넌 이래. 강제 노동을 시켜. 근데 노동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줘. 왜냐면 걔네들은 어차피 노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죠? 이게 이제 빈민법이에요. 엘리자베스 구민법. 빈민법이라기도 하고 구민법이라고도 해요.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헨리 8세의 수장령으로 거리에 쏟아진 빈민들을 선별해서 노동 능력 있는 사람들은 강제 노동을 시키고 없는 사람들만 국가가 도와주는 거야. 여기서 영국식의 선별주의, 자유주의의 선별복지라는 어떤 뿌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죠? 아까 여기 선별하잖아. 노동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있으면 안 도와주고 없는 사람만 도와주잖아. 이때 도와주는 건 뭐야? 최저 수준만 생활만 보장해 주는 거죠. 그죠? 이른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의 선별주의적 복지 이런 특징이 여기서 벌써 나타나는 거죠. 우리 따지면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이런 것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영국과 미국의 복지체제는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 이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법의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은 이런 선별복지의 토대가 됐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빈민에 대한 구제를 국가 책임으로 처음으로 명시했던 어떤 역사적 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통일 독일 1880년대 때 비스마르크의 독일에서는 국가가 사회보험자 역할을 해가지고 사회보험을 만들었다는 그 사회보험이라는 국가제도 이런 걸 만들었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보다 한 200년 앞서가지고 빈민구제를 국가 책임으로 혹은 국가의 의무로 했던 최초의 법이 엘리자베스 구민법이야. 엘리자베스 시절에 만든 거예요. 이게 엘리자베스 여왕 때. 지금 살아있는 엘리자베스 말고 엘리자베스 1세 때. 그래서 이런 역사적 의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제도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듯이 선별해서 노동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노동력의 유무로 선별해서 없는 사람에게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최소한의 삶만 보장해 주는 거야.
즉 입에 풀칠만하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엘리자베스 구민법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아. 왜 많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이른바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는 거야. 이른바 멜서스란드 스펜서 같은 사회 진화론에 어긋난다는 거야. 김지훈 씨, 네, 교수님. 사회 진화론이 뭐야? 사회 진화론이요. 음. 어, 잘 모르겠습니다. 진화론은 뭐야? 진화론은 진화론은 이제 그 다윈이 발표한 이론인데 생물이 이제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이제 점점 그에 따른 방향으로 적응해서 변화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 적자생존론이라는 거냐, 그치? 네. 적자생존. 필기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 말이야? 적자생존. 아니, 그 상황에 이제 적응한 사람만이 생존한다는 그런 그 걸로 얘기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적자생존은 결국 뭐냐면은 자연 선택된다는 거잖아. 자연 선택돼가지고 가장 환경에 잘 적응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진화론은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은 결국은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야. 그치? 사회 진화론은 그거를 인간 사회에 적응시킨 게 사회 진화론이야. 대표적인 게 멜서스라는 스펜서 같은 사람이야. 멜서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거잖아.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소급수로 늘어나서 결국은 인류가 그 굶주림에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멜서스의 결론은 뭐야? 인구 조절이지? 인구를 조절하라는 거 아니야. 그죠? 이 멜서스의 생각도 사회 진화론에 근거에 있어. 왜냐하면은 인간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식량 발전은 천천히 가니까 결국은 적자 생존. 즉 식량을 자기 먹거리를 벌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식량의 양에 맞춰서 그 이 잉여 노동만큼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죠? 이 얘기란 말이야. 스펜서는 이제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도 똑같은 생각이야. 인간 세계에도 약육강식이 존재한다는 거야. 약한 자는 인간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19세기 때 생각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빈민법은 자연의 법칙을 자연의 법칙을 훼손시키는 법률일 가능성이 있지. 왜냐? 불황아들을 그냥 방치해두면은 자연 적재 생존 혹은 자연 선택에 위해서 스스로 자기 노동으로 생계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그냥 굶어 죽는 거거든. 그건 자연의 법칙이야. 근데 국가가 인위적으로 그들의 선별해가지고 인위적으로 그들에게 먹여 살리면은 기형아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혹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른바 열등종자들을 살려남게 하여서 인간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규리 씨 어떻게 생각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우리 인간 사회도 지금 적자 생존하자는 거야? 적자 생존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우리 복지 정책 뭐하러 해? 그런 야만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살만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 정책 하는 거잖아. 근데 적자 생존 이런 거를 받아들이면은 복지 정책 할 필요 없지. 그냥 능력 있는 사람들은 1억 받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으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 인간 사회에서. 규리 씨 어떻게 생각해? 네, 답정너야? 그래서 어. 습관적으로 맞는 것 같다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수님이 한 네네. 거 다 맞다고 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지 정책을 들을 리가 없잖아. 사회 정책을.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리고 더 이 사람들이 비판한 건 뭐냐면 같은 맥락에서 어, 개인의 자립 정신. 결국은 인간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건데 국가가 나서서 빈민 아무리 노동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가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하면은 인간이 게을러지고 자립 능력이 없어진다고 비판하는 거야. 예비 씨 어떻게 생각해?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저요? 음.
네, 개인의 자립 정신을 해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적자 생존 얘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립정신 나는 또 이런 생각도 한다. 나 의견을 얘기해 볼게요. 물론 자립해야지. 우리 스스로 도와야 돼. 스스로 내 삶을 일구라는 건 맞아. 근데 세상이 말이야. 내 의지대로 안 돼. 우리가 그때 정의론에 대한 철학적인 논쟁을 살펴봤을 때 나왔지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잘 맞는 날 못 쫓아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 불평등이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 근데 이런 사회 구조를 말하지 않고 너가 노력하지 않아서, 너가 좀 더 밤을 새지 않아서, 너가 정말 코피 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예빈 씨?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자립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정책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립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연계를 해주거나 사실 기계화가 이루어져서 기계가 일을 하는 게 편하지만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예빈 씨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오래된 논쟁인데 복지를 제공하면 사람들이 일을 덜 할 거다. 혹은 자립심이 약화될 거다. 이 주장이 한 측이 있고 예빈 씨는 아까 여기 동의하는 것 같아. 그지? 또 한 축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최소한의 어떤 생계가 보장되거나 혹은 최소한의 욕구가 해결되면은 더 창조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히 일할 거다. 이런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어요. 항상. 그죠? 이쪽은 어떤 보편복지 혹은 더 많은 복지를 주장하는 측면이고 이쪽이 뭔지 보여? 이쪽이 뭐야? 이쪽이 인간은 최소한의 보장되면 더 열심히 한다는 주장이고 아니다. 국가가 자꾸만 도와준 버릇하면 인간은 게을러지고 노동 안 하고 자꾸만 등쳐먹기 시작한다. 그래서 노동과 연계시키거나 근로 조건을 붙여야 된다. 이런 것 쪽 하는 쪽이 또 있는 거지. 이 측이 항상 갈등이 있어. 갈등이 있는데 이거는 뭐 항상 있었던 논쟁이야. 근데 어쨌든 이런 갈등이 있는데 예빈 씨는 그 중에 한쪽 얘기를 한 것 같아. 어쨌든 영국 자유주의자들도 예빈 씨랑 비슷한 생각을 한 거야. 비슷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인 복지 이런 거는 이제 반대했던 거지. 그리고 이런 비민법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니까 19세기 때 비민법을 개정 비민법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대원칙이 뭐냐면은 열등초의 원칙이야. 이거는 예빈 씨 생각이랑 좀 일치하는 측면이 있어. 뭐냐면 열등초의 원칙이 뭐냐면은 도와주되, 그러니까 도와줄 때 그 최소치는 뭐가 돼야 될까? 그러니까 노동 능력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최소치는 뭐가 돼야 될까, 예빈 씨?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생계를 보존할 때 최소치는 어디까지 도와줘야 될까? 의식주 그렇지. 맞이요. 최저 생계비 이상은 도와줘야겠지. 그 이상은 도와줘야지 최소한 인간처럼 먹고 살잖아, 그지? 근데 최대치는 어디가 돼야 될까 그러면? 최저임금보단 적어야지. 왜냐면 최저임금은 노동에서 번 돈이니까. 노동에서 번 돈보다는 적어야 될 거지. 이게 바로 열등초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을 해주되, 그러니까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되 그 사람들의 처우는 적어도 노동을 해서 스스로 먹고 사는 사람보다는 열등하게 대접해줘야 된다는 게 열등초의 원칙이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도움을 줄 때 그 원칙은 최소치는 최저 생계비, 최대치는 노동으로부터 받는 최소 임금보다 적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이죠. 그보다 적어야 된다. 이 원칙, 이게 열등초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확립된 게 이제 신구민법이죠. 그죠? 그리고 신구민법에는 구제를 받으면은 여러 가지 권리 제한이 있는 거야. 너희들은 스스로 먹고 살지 못하고 국가의 세금을 축내는 인간들이니까 권리도 제한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정권이라든지 이런 게 제한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집단 시설을 해야 돼. 집단 시설에. 이른바 그게 워크하우스야. 워크하우스 혹은 푸어하우스 이런 개념이야.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야. 혹시 자기들 그거 봤어? 소설 중에서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 봤어? 디킨스 소설 본 적 있어? 장세윤 씨. 네.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디킨스 소설 봤어? 아니요. 못 봤어? 네. 영화로도 있는데 보면은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걔가 이제 가장 먼저 이 여기 이제 구빈원에서 탈출하는 걸로 시작해. 이 구빈원이 뭐냐면은 이런 거지.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사람들을 뭐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빈민들 국가가 도움 주는 거야. 도움을 주는데 대신 이 여기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숙식을 제공받는 대신 공동생활하는 대신 강제 노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 국가 도움을 받는데 공짜는 없어. 반드시 노동을 해야 돼. 그리고 단체 생활하니까 이렇게 옷도 다 똑같이 입어야 돼. 어떤 문제가 있을까? 당연히 인권 탄압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많았겠지. 그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빈민의 구제를 하긴 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영국식 전통이에요. 영국식 자유주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 19세기에 이런 어떤 워크하우스 혹은 푸어하우스에 대한 비판이 생겨나기 시작해. 20세기 들어오면은. 그 얘기는 그게 이제 그 비판이 발전해서 영국식 복지, 이른바 비버리지 보고서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 맥락은 쉬는 시간 가졌다고 할게요. 언제까지 쉬냐면은 4시 15분까지 쉬었다가 시작하시죠. 오케이? 근데 이 비판이 있는 거예요. 아까 했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제노동 시키고 집단 생활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이 많았어. 너무 비인간적이다. 당시에 이 비판이 많으니까 20세기 초반에 어떤 게 꾸려지냐면은 기존 이제 엘리자베스 때부터 만들었던 구민법, 그다음에 신빈민법 이것들이 계속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사람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이제 일을 시키는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게 너무 인권 탄압이 심하지 않냐? 이 제도를 좀 개선할 지금 제도가 이대로 좋냐 해서 왕립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켜. 지금이랑 똑같이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빈민 구제제도의 적절한지 여부를 하는데 그때 보고서가 2개가 만들어져. 하나가 다수파 보고서야. 하나가 소수파 보고서야. 이게 이른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거야. 마이너리티 리포트인데 당연히 다수파 보고서는 이게 채택되죠. 소수 의견으로 채택되는데 이때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은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즉, 이 소수파 보고서를 보면은 전국적인 직업 소개서를 만들고 노동력 과잉을 흡수하고 국민적 노동 수요를 조절하고 실업법과 공적 부조, 노동부를 창설해라 이런 식의 정책 제안이 들어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최저 수준 이 개념이 들어오는데 이게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이 어디로 발전하냐면 이게 나중에 비버리지 보고서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비버리지 보고서가 1943년에 만들어지는데 이 보고서의 어떤 정책적 아이디어의 근원은 이 마이너리티 보고서에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당시 마이너리티 보고서를 만든 사람이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 베아트리체 웹이라는 사람이에요. 요 여자예요. 요 여자. 요 여자고 이 사람 남편이 이 시드니 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둘이 결혼하는데 이 사람 나중에 노동부 정권, 영국 노동부 정권 때 장관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베아트리체 웹은 그 당시에 재벌가 5번째 딸이야. 굉장히 부유한 집안 출신이야. 5번째 딸. 시드니 웹은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굉장히 지방 런던 밖에 지방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에요. 근데 굉장히 똑똑했어. 당시에 영국에는 어떤 풍조가 있었냐면은 사회주의 말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말고 사회주의적으로 사회를 개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를 혁명적으로 전복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영국식 사회주의는 그런 걸 목표로 하지 않고 점진주의적으로 사회를 개량할 수 있다는 어떤
영국식 사회주의가 발전하는데 그게 이제 페비니즘이라는 거예요. 페비니즘 영국식 사회주의인데 페미니즘인데 이 시드니 웹이라는 사람이 페미니즘의 이론적인 어떤 이론가야. 이 이론가야. 근데 이제 아까 했지만 이 베아트리츠 웹은 굉장히 이런 사회 개혁 혹은 당시 영국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의 영국 그 상류층들은 조금 워낙 자본주의가 발전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회를 개량해야 된다. 사회를 진보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의식이 좀 강한 지식인층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시드니 앱이 그 당시에 이제 엄청 잘 나간 거야. 이 페미니즘 그룹에서 굉장히 이론적인 사회 진보에 대한 어떤 이론가로서 굉장히 잘 나갔어. 그래서 부잣집 따님이 재벌가 따님이 여기에 반한 거지. 볼품없는 사람한테 반한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 당연히 베아트리스 집에서 반대했지. 왜냐면은 재벌 가문에서 이런 듣보잡이 왔으니까 반대했죠. 그래가지고 당시 시중에는 어떤 소문이 났냐면은 재벌가 따님이 거지랑 결혼했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이게 굉장히 계층 간의 이런 격차가 있는 결혼을 어떻게 결혼했어. 그때 어쨌든 그래가지고 둘이 엄청나게 이제 영국 사회의 어떤 복지, 영국의 복지 혹은 영국의 어떤 사회 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는데 이때 마이너리티 보고서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 베아트리체 웹이에요. 그리고 이 베아트리체 웹이 마이너리티 보고서를 쓸 때 만들 때 조수가 있잖아요. 그 연구원이 있잖아. 연구원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버리지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중에 노동부 차관이 돼서 보고서를 만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복지제도의 어떤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비버리지 보고서예요. 이 사람 또 어떤 업적이 있냐면은 영국에 가면 사회정책으로 유명한 대학이 있어. 영국 런던에. 영국 런던 정경대학이든 LSE인가 LO인가 뭐 이런 건데 런던 정치경제대학이니까 정치경제대학이니까 런던 LP인가 뭐 이런 거야. 하여튼 런던 정경대학인데 이게 런던 정경대학 모습이에요. 런던에 가면 있어. 이것도 이 두 사람이 세운 거야.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한국하고도 인연이 있어. 이 당시에 영국 상층들은 이제 이 당시로 따지면 이제 미개 국가들. 그 미개 국가는 이제 중국이나 조선 같은 나라 포함되어 있거든. 한국에도 방문했었어. 일제 강점기 직전에 구한말 때. 어디서 묵었냐면은 지금 정동이 있지 정동. 정동에 손탁 호텔이라는 데가 있었어. 정동에 국내 유일의 손탁 호텔이 있었는데 거기서 묵으면서 조선을 유랑했던 적도 있었어요. 손탁 호텔이 뭐냐? 손탁 호텔 처음 들어봤지? 영화 암살 보면은 전지현 결혼식 올리는 데 있지. 거기가 손탁 호텔이야. 그게 손탁 호텔. 그게 지금 정동에 있는 호텔이야. 지금 없어졌고 지금은 교회 자리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관계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인데 이 베아트리츠 웹이 마이너리티 보고서를 만들어. 그리고 이때 만들 때 조수가 비버리지 경이야. 비버리지 경. 그죠? 왕립위원회 조수였었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런던 정경대학 이 사람들이 만든 정경대학의 총장이 되거든요. 아니 총장이 누구냐면 애틀리가 총장이구나. 애틀리가 이 사람이 총장이 돼.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전시내각 때 처칠과 함께 전시내각을 구성해. 그래가지고 이 처칠이 전쟁 총리가 되고 이 사람이 이제 부총리가 되는데 그때 이 노동당 소속의 부차관이 바로 비버리지예요. 그래가지고 비버리지 보고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뭐냐면은 그때 얘기했지만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영국이 싸우잖아. 싸우는데 독일들이 맨날 날아와가지고 영국에 폭격을 해. 영국의 젊은들을 모두 대륙에 보내가지고 싸움을 벌인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국가는 어떤 의무감이 있을까?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 그 젊은이들에게 뭔가 비전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당신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무엇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약속이 바로 비버리지 보고서야. 당신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조국을 위해 싸우는데 당신들이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면 혹은 살아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지킨 나라는 앞으로 이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출해 준 거야. 그게 전시에 만들어져. 1943년도에 처칠 내각 아래서. 그때
그 비버리지 보고서를 만든 책임자가 바로 이 비버리지죠. 비버리지. 그 당시 전신회 공동 정신회각의 차관이야. 그죠? 이 사람은 같은 노동당 출신이고. 그래서 그 비버리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당시 전장에 뿌려. 영국군이 싸우고 있는 전장에 뿌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젊은이들 목숨 걸고 지켜주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지킨 대가로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당신의 죽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비버리지 보고서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전쟁에 이기죠. 이기고 1945년 전쟁에 이기고 총선을 하는데 어떻게 이긴다고? 처칠이 전쟁에 지고 노동당이 총선에서 이겨요. 왜냐하면 그때 국민들의 생각은 이미 전쟁이 끝났어. 오케이, 처칠 대단한 거 인정. 처칠이 전쟁 이긴 거 인정. 이제 앞으로는 비버리지 보고서가 말했던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데 그 일은 보수당보다는 노동당이 훨씬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비버리지라든지 애틀리도 모두 노동당 출신이잖아. 그래가지고 노동당이 원내 과반석을 차지하면서 최초의 노동당 정부가 등장하는 거죠. 그때 뭐랬죠? 노동당이 1901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만든 지 45년 만에 영국 제1당이 돼서 영국 정부를 지휘하게 되는 위치에 오르는 거죠. 그럼 비버리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 비버리 보고서 어떤 보고서냐? 내용은 이런 보고서예요.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 제목은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사회보장과 사회보험과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뜻인데 이런 게 이제 비버리 보고서 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영국 왕실 문양이죠. 비버리 보고서는 이렇게 돼 있어. 세계엔 5가지 악이 있어. 첫 번째 빈곤, 질병, 무지, 나태, 불결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것인데 국가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줘야 돼. 이 개념이 바로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개념이에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장해야 될 최소한의 생활치. 이 내셔널 미니멈의 개념이 어디서 왔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온 거죠?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그래서 이 개념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1944년도에 빈민법이 폐지돼. 문제 많은 빈민법이 폐지돼. 그래서 워크하우스에서 빈민들 가둬가지고 강제노동시키는 거 없어져. 그리고 그 당시에 아동수당이 이미 시행돼요. 아동수당. 우리 아동수당이 2000년대에 도입되잖아. 영국은 1945년에 이미 도입돼. 얼마나 빨랐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도입되냐면은 영국식 의료보험제도. 이른바 NHS,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는 게 도입돼요. 영국식 의료보험과 한국식 의료보험은 뭐가 다르냐면은 한국 의료보험은 개인이 낸 보험금으로 운영되잖아요. 영국식 의료보험은 완전히 세금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공짜로 하는 거죠. 공짜로. 그리고 당연히 이 치료비를 무료로 세금으로 해주니까 공짜로 해주니까 의사 간호사들은 당연히 공무원이죠. 이런 NHS 시스템 나중에 건강보험 할 때 다시 얘기 나눠서 할 텐데 한국 같은 의료보험 시스템 국가가 사회보험자가 되고 개인이 돈을 납입하는 거는 한국 대만 같은 케이스예요. 한국 대만 같은 케이스고 그다음에 국가가 완전히 이런 보험료 납입 없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데는 NHS라고 그러는데 이런 체제는 스웨덴, 영국 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각국의 보험 체제가 다 다르죠. 미국은 없어. 미국은 민영보험이야. 이런 보험.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보험 사업자들이 여러 군데 있어. 그러니까 각국의 의료보험이 다 달라. 어쨌든 이게 의료보험 할 때 따로 할 텐데 어쨌든 영국식 의료보험이 NHS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때 도입돼요.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죠. 그죠? 아픈 사람은 국가가 무조건 공짜로 치료해 주겠다는 거야. 대단하죠. 이 영국 사람들이 NHS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대처 때 1979년대 대처가 집권한 다음에 복지를 대폭 삭감했다 그랬잖아요. 삭감했을 때 다른 거 다 건드렸는데 NHS는 못 건드렸어. 왜냐? 영국인들이 너무너무나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 영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말해주는 제도거든. 그리고 심지어는 저번에 내가 미디어 정책에도 한번 보여줬는데 이 미디어 정책 때 블랙시트 논쟁이 있었잖아요. 2015년도 때
유럽에 잔류할 것이냐 리브할 것이냐 이 논쟁이 있었는데 이 이른바 영국 잔류 그러니까 지금 보수당 할 때 이 브렉시트 논쟁을 할 때 브렉시트 논쟁의 여론을 이끄는데 가장 기여했던 게 NHS야. 이건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이걸 한번 보면은 당시에 우리가 유럽에 가입해서 보조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NHS에 돈을 못 내가지고 NHS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정치 캠페인 광고를 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NHS가 우리 영국인의 자랑인데 보조금 내가지고 그 재원이 다 날아가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브렉시트를 동의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한 정치 캠페인이 하나 있어. 나중에 봐 시간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완전 고용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이때 도입돼요. 그러니까 비버리지 보고서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대표적이야. 얼마나 시대에 앞서가는 복지정책인지 알겠죠. 그죠? 아동수당, NHS 이런 게 도입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복지,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후 영국은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노동당이 집권하죠.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노동당이 과감한 복지 정책. 그러니까 영국식은 원래 빅토리아 전통 엘리자베스 국민법 전통이 있는 나라거든. 자유주의적 전통이 있는 나라거든. 근데 갑자기 영국이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3인주의로 가는 거야. 3인주의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야. 자기랑 전통과 관계없이. 그러다가 다시 자유주의 전통으로 돌아온 게 대처 때예요. 대처 때. 근데 이때 노동당이 집권해서 어떤 걸 하냐면은 가족수당이 이미 도입돼 그때. 국민보험, 국민산재보험, 국민보건서비스법, 국가보건서비스 이게 NHS법이야. 국민보조법, 아동법, 가족수당, 의료보험, 산재보험, 노령연금, 실험수당, 그다음에 국유화 이런 게 다 이루어져요 당시에. 그러니까 영국이 전후에 비버리지 보고서는 단순히 복지 계획인 게 아니라 영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계획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저번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한국 사회가 산업화 민주화 성공했고 다음 국가 비전은 복지국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전이 바로 비버리지 보고서인데 영국은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정치적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쪽으로 나라가 확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전후 한 30년 동안의 그랜드 컴프라이즈, 버티칼리즘, 보수당과 노동당 간의 어떤 정책 대합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수당이 집권해도 비버리지 보고서 방향대로, 노동당이 집권해도 방향대로 큰 틀에서 변화가 없어. 그렇게 한 전후부터 한 30년 동안 이렇게 가다가 이제 경제 위기 그때 얘기했듯이 이제 70년대 어떤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대처가 집권하면서 이게 모두 왕창 깨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영국식의 복지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복지로 다시 재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영국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시기예요. 굉장히 영국의 기존에 갖고 있던 엘리자베스 국민법 자유주의적인 어떤 맥락하고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갔던 시절이야. 그러다 다시 대처 때 제정신 차리고 다시 자기 나라 전통대로 돌아온 거죠. 어쨌든 이런 전통. 이게 이제 자유주의적 흐름이에요. 주로 영국 역사. 영국 역사니까 당연히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이런 혹은 캐나다 이런 영연방 국가들의 어떤 복지제도의 어떤 뿌리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죠.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에 대응하는 마지막 대응은 사회주의적 대응이에요. 정확하게 삼인주의적 대응. 장동건 씨. 예, 교수님. 사회주의, 소셜리즘이랑 삼인주의, 소셜 데모크라틱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 삼인주의가 뭐야? 일반적으로는 저희 사회주의 하면 공산주의 일당 독재 그걸로 가잖아요. 근데 일당 독재 없이 이제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원래는 이제 막스주의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막스주의가 1848년에 공산당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가 써지잖아요.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돼 유럽에서. 근데 60년대 이게 노선이 갈라져.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장혁명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이 노선이 하나 생겨. 이게 이제 정통 막스주의고 이게 레닌주의랑 연결돼. 하나는 이제 독일 3인당, 독일 SPD에서 생겨나는 건데 아니다.
자본주의는 문제 고칠 수 있는데 꼭 무장혁명이 아니라 의회에서 다수파가 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점진적으로 바뀌면서도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의회주의적 경향이 생겨요. 당연히 기존 정통 막스주의자들은 수정주의자로 비판하죠. 하지만 그러면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과 삼인주의 계열의 뿌리가 달라져. 그래서 이 나중에 러시아, 소비에트가 생기면서 정통 공산주의자들은 다 인터내셔널 계열들을 가고, 그다음에 막스주의에 기반하고 있지만은 의회 정치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른바 삼인주의자들. 독일의 삼인당, 그다음에 스웨덴의 삼인당, 프랑스의 사회당, 영국의 노동당,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사회당,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삼인당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무장혁명을 주장하지 않거든. 의회 정치를 통해서 다수파가 돼서 정책을 바꿈으로써 이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이들. 이런 사람들이 그룹이 남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경제적으로는 그때 얘기했던 케인주의적인 혼합 경제, 그러니까 총수요 관리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고용, 사회보장을 통해서 이른바 자본주의적인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이 이제 삼인주의적 경향이에요. 이걸 대표하는 나중에를 하나로 스웨덴을 얘기를 할게요. 스웨덴 역사는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거 다 하나씩 눌러서 봐. 근데 내가 얘기를 할게요. 원래 3인당, 그러니까 스웨덴도 원래 기본적으로는 3인당이 굉장히 약한 그룹인데 20세기 초반에 성장하기 시작해요. 성장하기 시작하다가 언제 급성장하냐면은 이때 알빈 한슨 총리 때, 이때 돼요. 그때 얘기했던 정록연합,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농민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당, 농민당과 정록연합을 해요. 그때 얘기했지만은 3인당이 독자적으로 집권이 안 돼. 집권이 안 되니까 농민당과 서로 연합을 하죠. 보수당과 상대하면서 30년도 총선 때.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농민의 이익을 들어주는 거야. 농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요구하는 건데, 그거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랑 안 맞잖아요. 근데 이 계급 연합을 위해서 정책을 일정하게 받아줘. 그래서 정농연합이 이루어져. 그때부터, 그게 1932년이야. 그때부터 이 팔머 총리 때까지 32년부터 76년도까지 44년 동안 집권해. 스웨덴 3인당이. 그리고 이때 경제 위기가 가지고 잠깐 쉬다가 다시 80년대 때 더 집권해. 그러니까 3인당이 거의 공백기 6년 빼면은 거의 50년, 60년 가까이 집권하는 거야. 그러면서 스웨덴 3인당의 기반이 마련돼요. 그때 이 스웨덴 3인당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바로 이 한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스웨덴 복지국가의 어떤 모델을 만든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게 포크 햄멧, 그러니까 스웨덴 말인데 국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우리가 앞으로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국가는 국민들에게 집과 같은 스위트홈과 같은 느낌을, 그러니까 그런 안전망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는 국민의 집이 돼야 된다는 이런 걸 해요. 굉장히 쉽잖아. 쉽고 직관적으로 와닿잖아. 그래서 스웨덴 3인당의 복지국가 이념은 국민의 집이라는 개념이에요. 집에서 모든 사람이 안락과 평화를 누리듯이 국가도 국민의 짐이 아니야. 버든이 아니고 하우스,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르랜드 총리 때는 이제 한센 총리가 물러나고 에르랜드 총리 때인데, 이 사람은 어떤 기여가 있냐면은 이 스웨덴 복지국가의 또 기반 중에 하나는 노동 계급과 자본 계급 간의 계급 타협이거든요. 이때 에르랜드 총리는 항상 목요일마다 총리실로 경영자 대표랑 노동자 대표를 불러서 맨날 회의를 같이 했어.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계급 화해적인 분위기 이런 걸 같이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자본가들은 고용을 보장해주고 노동자들은 파업을 자제하고, 이러면서 같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그리고 경제 성장의 과실을 자본가가 독점하지 않고 노동자와 같이 공유하는, 이런 식의 어떤 사회 시스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요. 이런 데 기여한 총리죠. 그죠? 그리고 이제 팔머 총리는 이 외교적인 기여가 좀 있는데,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은 이 86년도에 그 스톡홀름 길거리에서 총 맞고 죽는데,
총리가 칼퇴근했어. 스웨덴과 북구니까 칼퇴근하겠죠. 총리도 칼퇴근하겠죠. 칼퇴근하고 이제 부인과 같이 부인을 만나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이제 시내 극장에 영화 보고 간 거야. 영화 보다가 이제 영화 보고 나왔는데 갑자기 어떤 괴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총을 쏜 거죠. 그때 경호원도 없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스웨덴 국가라는 게 어떤 나라인지 알겠죠. 얼마나 이렇게 신뢰가 강하고 이런 나라인지 알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당시 살인범을 총격범을 아직도 못 찾았어. 이 영구 미제 사건이야. 지금.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했는데 이 그리고 이제 이 3인당의 이 정농연합 이때 이제 한센 총리 때 맺었던 이 정농연합은 헤르란드 총리 때 깨지는데 왜 깨지냐면은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연금 문제 때문에 깨져. 연금 문제 때문에. 연금을 어떻게 지급하냐 이 문제를 깨지는 이건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스웨덴 아까 영국 복지국가의 기초를 만들었던 이 인물들처럼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만들었던 인물도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 일단은 비그포르스라는 당시 재무장관이 있어. 이때는 한센 총리 시절의 재무장관인데 이 사람은 복지국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복지국가는 잠정적 유토피아를 위한 작업 가설이라는 거야. 즉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대안의 체계가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존재할지도 모르는 유토피아. 그건 자본주의 밖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건 잠정적 유토피아라는 거야. 그것을 위한 어떤 확고한 정책 대안이 아니라 작업 가설이라는 거야. 즉 우리가 일리 가면은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쨌든 실용적으로 그런 정책을 한번 해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 3인주의 체제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 케인주의적인 수요 관리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떤 경기 조절을 하는 경제 정책인데 이 빅스포르스는 케인즈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그런 어떤 케인즈적인 아이디어, 즉 국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재정 정책을 이미 실행했던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1930년도 때 스웨덴 3인당의 어떤 정책 프로그램이 생길 때 그 정책의 어떤 기본 틀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이 한센 총리, 그리고 경제 정책에서는 이 빅포르스. 그 다음에 스웨덴 복지국가 혹은 스웨덴 사회정책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강해. 국가가 제공해주는 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강해.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 요양시설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 이게 스웨덴은 왜 공공 사회 서비스가 강하냐면은 1930년대 때 이미 스웨덴은 어떤 게 왔었냐면은 인구 감소가 그때 왔었어 이미. 인구 감소가. 그래가지고 이게 둘이 미르달 부부라는 사람인데 이 미르달은 누구냐면은 경제학자야. 경제학자고 이 사람의 부인이야. 이 사람은 노벨 경제학까지 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인구 문제, 스웨덴 나라가 이미 그 당시에 인구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해서 보고서를 냈어. 그게 인구 문제의 위기인데 그때 대안이 뭐냐면은 여성 취업을 보장하는 거야. 이미 그 당시에. 여성 취업을 보장하고 그리고 여성이 취업에 나가면 일자리의 비잖아. 가정이 비잖아. 그 자리를 국가가 메꾸라는 거야. 그리고 국가가 재정을 투자해서 내 집 마련을 지원해 주라는 거지. 이미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이 이미 이 당시에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론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이 뭉쳐서 지금의 스웨덴이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스웨덴 복지국가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그냥 내가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한센 총리가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비그스포르스가 이제 경제 정책, 그다음에 이 미르달 부부가 사회 정책을 추진하면서 스웨덴식 모델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총선에 이기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스웨덴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는 어떤 몇 가지 요인, 성공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걸 정리하면은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 정치적 실용주의야. 아까 얘기했듯이 스웨덴 복지국가 출발은 32년도부터거든. 총선 때부터거든. 이때 정농연합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잖아. 노동자 3인당, 노동자 계급 정당이 농민 계급 정당과 정책 연합을 해. 근데 정책 연합의 조건으로 농민당의 이해를 받아들이죠. 근데 만약에 근본주의자라면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거는 내 지지층의 이해 반대돼. 받아들일 수 없어. 반대 이렇게 하는데
3인당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싸비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신의 지지 기반에는 약간 손해나지만 어쨌든 노동당의 농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아까 그 얘기했듯이 농업보조금이라든지 쿼터제 이런 걸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거지. 일단은 권력을 잡는 게 중요하다 본 거야. 그러니까 흑묘 백묘 같은 거지. 흑묘든 백묘든 어쨌든 정권을 잡아서 그 정치적 힘으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스웨덴 3인당이 보여주는 정치적인 어떤 영민함 이런 것도 굉장히 성공 요인이야. 정치적 리더십. 두 번째는 사회적 합의주의야. 이른바 이제 소셜 코퍼레티즘이라고 하는 건데 38년도에 살트 세바덴족이라는 게 있잖아. 살트 세바덴이 뭐냐면은 이 살트 세바덴이 스톡홀름 교회에 있는 호텔 이름이야. 지역 이름이야. 이게 살트 세바덴이야. 이게 살트 세바덴 호텔이야. 호텔. 여기에 1938년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렇게 노동자 대표랑 농민 대표가 아니라 경영자 대표, 사프, 경영자 대표가 사프고 노동자 대표가 에로야. 둘이 협약을 맺어. 이렇게. 어떻게 협약을 맺냐면은 기업 지배권을 인정해줘. 자본가들한테. 너희들 경영권 인정해줄게. 우리 따지면 삼성한테 이재용 승계권 인정해주는 거야. 오케이, 이재용 그래. 삼성 너 그냥 승계 인정해줄게. 대신 세금 너 많이 내. 이렇게 해주는 거죠. 세금 많이 내. 그리고 고용 보장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자본가 사프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 자기도 회사 이익이라든지 하는 대신 고용 보장해 주는 대신 노동자 계급도 파업을 자제해 주는 이런 어떤 사회적 합의. 그래서 이걸 소셜 코퍼레티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1938년도 맺어져. 그러니까 강력한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민한 3인당의 정치 리더들이 있었고 사회 분야에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타협을 해.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익을 줄입시다. 자신의 욕망을 좀 줄이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서로 도웁시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굉장히 잘 굴러가겠지 뭔가. 그죠? 세 번째는 루터주의야. 루터주의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 나라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여기서 일어나. 브루크하르트라는 데서 요쪽에서 나는데 이쪽으로 퍼져나가. 이쪽으로. 루터주의인데 루터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은 루터주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복지국가랑 관련된 특징이 뭐냐면은 근면성실이야. 노동에 대한 강조고. 그러니까 복지를 강조하지만은 종교적인 어떤 신념에 의해서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노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맥락이 있어. 그러니까 복지를 많이 해도 생산력이 떨어지지 않는 거지.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신과 약속이 돼버렸으니까. 이런 전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 이 나라는. 이건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가 있는데 국가에 대한 신뢰가 복지국가에 왜 중요하냐면은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복지국가로 얘기하지만 그걸 쪼개보면은 국가 주도의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합친 말이야 사실은. 그렇잖아.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그게 조세정책이지. 그것들을 쓰는 거야. 그게 복지지만 그게 재정정책이야.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국가 주도 조세 재정정책을 얘기할 수 있어. 그죠? 그러면 봐봐. 복지정책을 하려면 조세 세금을 잘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잘 걷으려면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국민들이 내가 세금을 낸 거를 내면은 국가가 삥땅 안 치겨 먹고 공무원들이 아껴가지고 우리 복지로 돌려주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지 복지가 굴러갈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그렇게 복지가 잘 굴러가면은 내가 낸 세금이 복지로 돌아오네. 이러면 다시 세금을 잘 내는 선순환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복지가 강화된단 말이야. 그래서 복지국가 잘 되는 위해서는 세금 문제를 위해서라도 국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 그죠? 거기에 비해서 한국 같은 나라 봐봐. 한국 같은 나라는 국가 신뢰가 굉장히 낮은 나라에 속해. 그죠? 그러면 세금 거둘려면 어떻게 돼? 웃기고 있네. 또 돈 뜯어가려고 그러는구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세금이 잘 안 거쳐. 세금이 안 거치면 복지 혜택이 별로 없어. 그러면 국민들이 혜택을 본 게 별로 없으니까 세금을 더 안 내. 왜냐면 내가 세금 내보다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악순환이 빠지는 거죠. 불신이 커지고 복지가 약해지고 복지가 약해지니까 다시 불신이 커지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행운스럽게도 스웨덴에는 선순환이 일어난 거죠.
복지가 강화되고 국가 신뢰가 강화되고 국가 신뢰가 강화돼서 세금을 잘 걷고 복지가 다시 확충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높은 세금 부담을 감당하면서 이른바 고복지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체제예요. 이런 역사적 맥락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왔을 때 20세기, 18세기, 19세기 때 자본주의가 왔을 때 이 자본주의적 악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5가지, 4가지의 대응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하나는 국가주의적인, 하나는 조합주의적인, 하나는 자유주의적인, 하나는 삼인주의적인 대응이에요. 이것들이 이런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이 각 나라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어떤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오늘 얘기할 거는 뒤에 더 있는데 너무 많아서 하기 싫다. 하지 말아야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동현 씨 뭐 질문 좀 해줘봐.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현 씨.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없어? 그 흐름들은 이해할 수 있어? 약간 예, 유럽 20세기사들 막 영국 역사도 있고 막 스웨덴 역사 섞여 있고 막 그런데 동영상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 좋은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동영상은 안 보여줬는데 자기가 집에서 눌러봐 하나씩. 눌러보면은 동영상이 있어. 네, 알겠습니다. 눌러봐. 뭐 봤는지 체크할 거야. 서윤 씨 질문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 네. 진실 씨는 어때? 오늘도 좋았습니다. 질문 없어? 네, 잘 들어요. 그러면은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발표지? 진실 씨가 발표지? 네, 준비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안 돼. 열심히 하면 안 돼. 잘해야 돼. 근데 일장은 내용은 많지 않잖아, 그지? 네, 내용 많지 않으니까 우리 자기들이랑 나랑 한번 영어로 버벅거려 보자. 그리고 선호 씨, 네, 선호 씨는 와야지 조교니까. 네, 가야죠. 와서 나랑 같이 녹화 준비를 좀 같이 하고 그래. 그래서 그러면 녹화- 강의실로 바로 가면 돼요? 어? 강의실로 바로 가면 되나요? 그렇지. 강의실이 몇 호지 우리가? 브루투스 112호. 네. 그지. 브루투스 112호로 와야 돼. 같이 발표하는 조 이번에 일장 발표하는 조 챕터 1.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남은 사람들은 와서 들어도 돼. 다 오면 안 되고 일부 들으면 돼. 오케이? 궁금한 거 없지? 그럼 목요일날 만나. 그리고 안 온 사람은 강의 동영상 녹화한 걸로 출석 체크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